이번 주 로포커스에서는 4.10 총선을 앞두고 21대 국회가 남긴 입법 과제, 양당 공약 등을 짚어봤습니다. 로포커스 앞으로에서는 최근 제기된 검찰의 전자정보 보관 논란과 한 법무법인의 AI 법률 상담 서비스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로포커스 앵커를 새로 맡게 된 김도희 변호사입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법률 방송에 다양한 뉴스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구성되는 22대 국회는 법조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요. 오늘 로포커스는 22대 국회를 향한 법조계 목소리와 새 입법부에 주어질 과제 등을 집중 보도합니다. 첫 소식 21대 국회가 해결하지 못한 숙제를 정리했습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21대 국회 법안 가결률은 11%, 발의 법안 25,700건 중 16,000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 18대 국회 때 10,000건을 처음 돌파한 입법수, 20대부터는 2만 건을 넘겨 매 국회마다 헌정사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처리할 법안이 많아지니 통과율은 낮아집니다. 21대 국회 임기는 2달여 남았지만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현재 상임위를 떠들고 있는 법안은 자동 폐기될 공산이 큽니다. 지난달 초 전국 법원장 간담회,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을 비롯한 참석자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법관 증언이 필수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법관 증언이 절실해서 오래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국회에서도 논의만 계속되고 있고 이제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대 증언 문제와는 다른 사법부의 업무 과다 해법, 재판 지연 해소의 필수 요소지만 정치권이 이견을 보이고 있고 여야 간 절충점이 생겨도 총선 후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기재부와도 재협상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판사 정원은 올해 어려울 거란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일단 해주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은 인천이 가장 당연히 부산이지. 법조 시장을 확장하고 경쟁력을 확대할 해사법원 설치법이 좌절된 것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해상 사건을 다루는 해사법원이 없는 한국, 외국으로 새는 관련 법률 비용만 연간 4천억 원, 해상 패권을 키우려던 노력도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인천 시민 110만 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하기도 했던 인천고법 설치법도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양육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는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이른바 구하라법도 20대에서 자동 폐기된 후 21대를 거쳐 이번엔 22대로 넘어갈 상황에 놓였습니다. 총선 후 극적 합의를 통한 법안 처리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20대 국회는 총선 후 2차례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었는데 총선 전 논의를 진행한 법안을 주로 처리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한 법안은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범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식화법과 개인의 자유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위헌성 논란으로 여야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22대 국회 출범 전까진 결론 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한 전 장관이 여당 의총에서 직접 설명하기도 했던 이민청 설립법도 아직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들 법안에 대한 국회 심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향배는 갈립니다. 여당은 과반수 안정 의석을 갖지 못하면 지금처럼 22대 국회에서도 야당 협조를 구하며 매번 난항을 겪어야 해서입니다. 국민에게 선사할 마지막 선물이 될 것인가, 21대 국회와 함께 사라질 것인가, 총선 후에도 일하는 국회의 면모를 보여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의 법조계가 바라는 건 무엇일까요? 신세아 기자가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조인협회 등 법조단체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4.10 총선 전국에서 강대강 대치를 벌여온 여야.
여야는 총선 10대 공약에 저출산, 기후 위기 등을 대원칙으로 제시했고 해법을 두고는 서로 다른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공약 실천은 결국 같은 방법론으로 귀결됩니다. 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법률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모든 사법과 행정 절차가 법률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국회의 역할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이번 22대 국회를 바라보는 법조계의 시각은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 최대 규모의 변호사 단체 대한변호사협회는 총선을 앞두고 정책 제안을 통해 각 정당에 요청 사안을 전달했습니다. 그중 변호사 비밀 유지권과 디스커버리 제도를 가장 전면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길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있고 저희 변호사법에 따른 법정단체인 저희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마찬가지로 국회에 염원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우선 저희가 가장 바라는 거는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이라고 해서 변호사, 의뢰인 간 비밀 유지권, ACP라고 하죠. 그것과 증거 개시 절차, 즉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가장 전면에 내세워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제로 하고 법조인력 양성제도 개혁, 또 미래지향적 법제도 구축이라는 타이틀로 저희가 약 10개 정도 제안을 드립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들의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 수장 김기원 회장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크게 3가지 제도를 추진을 촉구하며 그중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22대 국회에 말씀드릴 만한 내용을 어떤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방안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3가지 정도를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의 재판은 입증을 하지 못한 쪽이 패소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불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측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숨기면 억울한 쪽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외에도 김 회장은 판사의 수와 연봉을 늘리고 판사의 재임용을 더 엄격하게 심사할 것을 제언하고 재판 과정에서 법조윤리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앞선 두 단체와 달리 비교적 최근에 출범한 이른바 MZ세대 변호사들이 모인 세변은 청년들을 위한 적극적 입법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 같은 경우는 특경법 적용이 안 됩니다. 전체 피해 금액은 사실 뭐 100억대, 1000억대 엄청 크잖아요. 개개인 피해 금액이 이제 2, 3억이다 보니까 특경법 적용이 안 되고 그래서 처벌이 좀 낮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서 입법안 발의가 다 되어 있는데 통과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경법 처리가 돼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희 의견인 거고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많기 때문에 청년의 입장에서 아울러 송 대표는 저출산 관련 육아휴직 정책, 형사공탁 제도 개선 등도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유일 여성 변호사 단체인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여성들을 위한 입법안들을 국회에서 더욱 활발하게 진행시켜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좀 더 여성, 아동, 다문화, 한부모, 가정, 권익신장과 관련된 입법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전문직 여성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아직도 유리천장이 존재하거든요. 이 유리천장을 깨트리고 고위직이라든지 전문 분야의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는 그런 입법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조계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민의를 대변할 22대 국회에 대해 기대감이 커지는 만큼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여야 모두 다양한 분야의 공약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법조계에 관심이 향하는 곳은 단연 사법 공약이겠죠. 오늘은 위넨 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주상은 변호사님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의 양당 사법 공약을 살펴보면 여야 모두 신속한 재판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최근 재판 지연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로 인해 양당 모두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국민의힘은 크게 4가지,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확대 설치, 그리고 전문법원 확대, 민사소송 절차에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그리고 헌법재판 절차 조사길 활성화를 제시했습니다. 이 중에 디스커버리, 그러니까 진술 녹취 제도라고도 하는데요. 디스커버리 제도는 영미법계 국가에서 도입되어 시행 중인 제도인데 재판 개시 전에 쌍방 당사자가 법원에 관여 없이 증인을 신문하는 진술 녹취 등을 증거조사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증거인데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은 소장을 접수하거나 증거보전 신청을 하지 않고서는 중요한 증인에 대해서 증인신문 아니면 무소해출 명령 신청 등 증거조사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면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이미 드러나기 때문에 변론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쌍방이 합의로 분쟁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추후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핵심 쟁점에 대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사법 공약을 말씀해 주셨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공약은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예,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크게 3가지를 제시했는데 먼저 법관 정원 증원 그리고 재판연구원 선발을 확대해서 1심 재판부에 배치하는 공약을 먼저 제시했고 형사재판에서 간이공판 절차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을 또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상고유서 원심 제출 의무화 정책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간이공판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자면은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공소 사실을 엄격한 증거 방법에 따라서 검사가 유죄 입증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형사소송법은 자백한 사건에 대해서 간이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공약에 따르면 이 간이공판 절차 적용 범위를 자백한 사건 이외에 양형만을 다투는 사건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형사 사건은 양형만 다투는 것들이 많은데요. 네. 간이공판 절차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 재판 지연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양당의 공약이 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당 국민의힘은 범죄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또 흉악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공약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약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잠재적인 범죄자들이 처벌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범죄를 덜 저지르게 된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 경력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청소년 범죄에 대한 예방체계 강화, 그리고 범죄 예방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에 대해서 강한 처벌이 아니라 잠재 범죄인에 대한 감독, 보호 관찰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 개혁에 더욱더 초점을 둔 모습인데요. 어떤 공약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은 첫째로 종래 법무부령으로 되어 있던 인권보호 규칙이 있었는데 인권보호 및 검찰의 자의적 수사 방지를 위한 수사 준칙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입법하는 안, 그리고 둘째로 검사의 공소권 남용 통제를 위한 재정신청 전담 재판부 설치, 그리고 공소 유지 전담 변호사 도입을 사법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민들이 좀 관심을 둘 만한 사안인 것 같은데 로스쿨 야간 과정을 도입하고 이를 전제로 한 로스쿨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 이런 공약이 좀 눈에 띕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더불어민주당은 로스쿨의 야간 과정을 추가하는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현재 로스쿨은 전일제로 주간에 운영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다른 직업 활동을 하면서도 로스쿨 교육과정을 이수해서 법조인이 되는 길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로서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법정책은 그 정책적 효과가 눈에 바로 드러나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현안에 묻혀서 소홀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법정책은 앞으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해서 적어도 총선 전에 제시한 사법 공약만이라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2대 국회는 국민들의 기대에 좀 부응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2.8% 역대급 재외선거 투표율에 이어 사전투표까지 22대 총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번 총선 투 개표 과정에서 지난 총선과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석대성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는 4,428만 명.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선관위도 분주합니다. 선관위는 먼저 이번 총선부터 사전투표용지 일련 번호를 QR코드가 아닌 바코드로 인쇄했습니다. 부정선거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QR코드에 더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고 훼손됐을 때 복원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QR코드를 사용을 했었는데 그거 가지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선관위 관계자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QR코드 인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지만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바코드 형식으로 변경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사전투표 선거인 신분증 이미지 보관 기간도 선거소송 제기 기한인 선거일로 30일까지 연장 보관합니다. 중복투표 여부 등을 확인해 선거 쟁송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일부 인터넷 방송인의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로 정부와 선관위, 정치권 모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 보관 장소는 상시 공개할 예정입니다. 역시 부정선거 불신 해소를 위해서인데 누구나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한 대형 화면을 통해 24시간 볼 수 있습니다. 24시간 공개는 안 했었고 근무 시간 중에만 공개를 했었는데 이번부터는 24시간 공개를 해요. 별도 신고 신청 없이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한 투표지는 개표 사무원이 수작업으로 전량 확인한 후 심사 개수기로 재확인합니다. 개표 과정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 집계부에서 개표 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했습니다. 개표 시간은 2시간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줄이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을 했는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개할 수 있는 건 투명하게 딱 공개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절차를 개선을 했습니다. 새롭게 도입한 선거 규정도 있습니다. 선거일까진 선거운동용 딥페이크 영상을 전면 금지합니다. 또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메시지 등을 통해 전송할 땐 조사기관 등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한편 유권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기표소에 비치된 정상 기표용구를 사용해 투표해야 합니다. 기표소 안에선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는데 이를 어기면 2년이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률방송 덕대성입니다. 네, 한 주간 이슈를 알아보는 앞으로에선 이번 주 화제였던 검찰의 전자정보 보관에 대해서 알아보고 한 법무법인의 AI 법률 상담 서비스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석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가 아닌 전자정보를 보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요즘 논란이죠. 네, 그 인터넷 언론사 뉴스버스의 이진동 대표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압수한 휴대폰 전자정보 이외에도 대검찰청 서버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 영장 범위 내의 디지털 정보만 보관하고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정보는 삭제 및 폐기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요. 뉴스버스 측은 검찰이 삭제 및 폐기하지 않고 대검찰청 서버에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영장주의 위반 및 위법한 정보 수집뿐만 아니라 별도 형사사건에서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검찰은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죠? 네, 검찰은 즉시 적법한 보관 절차라며 반박했습니다. 대검찰청의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 규정 예규에 의하면 주임검사 등은 재판에서 디지털 증거를 재현하거나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보의 이미지 파일을 업무관리 시스템에 등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전자정보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고 보관되고 있는 정보는 담당 검사를 비롯해서 누구도 접근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기술적 절차적으로 통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장된 정보에 대해서는 새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된다는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즉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위법한 증거 주장 등 증거 능력 다툼이 발생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해당 논란에 대해서 변호사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해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내에 전자정보만 복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술 문제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자정보 전체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렇게 전체를 저장하더라도 영장 범위 내의 정보만 복제한 후 전체 정보를 삭제 및 폐기하여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검찰의 전자정보와 같은 디지털 증거를 선별 추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증거 능력 다툼 시 동일성 여부 판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고 예외적으로 사용한다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재판을 통해서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좀 다툼이 예상이 되고 전자정보를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도 이번 쟁점에 대해서도 위법성이나 기존 절차 등에 대해서 판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논란에 대해서 좀 어떠한 판단이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단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조계 이슈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법조계 동정으로 한번 넘어가서요. 요즘에 한 법무법인에서 AI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하죠? 예, 그동안 사설법률 플랫폼이나 리걸테크 업체가 AI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가 있었고 네. 법무법인은 검색이나 법률문서 분류, 외국어 번역이나 포렌식 영역 등 주로 법인 내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AI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 법무법인에서 지난 20일부터 AI 기반 법률 상담 서비스를 개시하였는데요. 네. 국내에서 이렇게 법무법인이 AI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다른 로펌과 달리 이 서비스는 누구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법률 상담 내용을 입력하면 챗봇이 이를 분석해서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네. 해당 법무법인은 24시간 무료 법률 상담을 표방하면서 서비스를 시작했고 AI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률 문제 질문을 준비한다면 변호사와 수준 높은 상담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펌에서 이제 처음 나온 서비스다 보니까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은 것 같기도 한데 문제는 지금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에 대해서 좀 소명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죠? 예,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법인의 AI 법률 상담 서비스에 관해서 소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24시간 무료 법률 상담 표현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료 또는 부당한 영가의 법률 상담 방식에 의한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챗봇의 법률 상담 답변을 변호사가 최종 검수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은 24시간 무료 법률 상담을 24시간 법률 Q&A로 수정하면서도 AI 법률 상담 서비스가 변호사법상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 상담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관련 소명과 AI 법률 상담 서비스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서 향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AI 법률 상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이렇게 AI가 법조계에서도 점차 도입되는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변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AI 답변을 국민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챗GPT 등 AI 챗봇이 답변해서 이 거짓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제공하는 환각 현상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AI가 답변한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그대로 인용했다가 1년의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AI의 답변을 변호사가 검수하지 않고 국민에게 바로 제공한다면 이러한 환각 현상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 상담으로서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이처럼 변호사 직업과 국민의 생활과도 밀접한 문제인 만큼 앞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법조계에 이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하려는 시도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좀 변혁과 마찰도 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접점을 찾아서 좀 좋은 합의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로우 포커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욱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